한국식 교육 인정합니다. 중국 국가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왕리안이 공개 석상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한국인들은 4살 아이들까지 고문하는 시험 기계를 만들고 있다며 독서를 퍼붓던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보였을까요?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며 맹비난하던 그가 어떻게 한국 교육의 장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준입니다. 중국 교육감독국 국장으로 국가교육정책과 평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교육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최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중국이 한국에 연이어 패배한 결과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교육부 부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과학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며 역사가 증명하듯 기술력이 뒤처지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요. 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리안 국가교육자문위원장이었어요. 그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제가 앞으로 제안할 개혁에 가장 강력히 반대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왕리안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우리 5천년 문명을 가진 중화민족이 이제 와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움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왕리안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이것이 단순한 교육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쌍감정책 실패 보고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진핑 주석이 3년 전 도입한 이 정책은 이중 감소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감소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교육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규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고액 개인 과외만 성행하게 만들었고 교육 격차는 더 커졌어요. 사교육을 억제하려던 이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료 수집을 위해 베이징 과학기술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항상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전시물들은 일관된 서사를 가지고 있었죠. 첫 구역에는 사마천의 천문학과 장영의 지진계처럼 찬란했던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 성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전시관에는 항상 과학 굴기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왕리안을 다시 마주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고대 중국의 화려한 과학 성취를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서 있었죠. 왕리안은 저를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의 충돌이 무색하게 친근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양의 체스와 달리 중국 장기는 독특한 전략과 사고방식을 요구한다고 했죠. 장기에서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리안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 위에 놓인 쌍감정책의 실패를 분석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쌍감정책 시행 이후 1년도 채 안 되어 중국 사교육 업체의 90%가 문을 닫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하로 숨어든 고액 과외만 번성하게 됐어요. 교육 격차는 더 벌어졌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국 한국은 국제과학대회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휩쓸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교육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사교육의 결과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왕리안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4세 고시와 7세 고시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며 비꼬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도 사교육 과열로 어린 아이들까지 시험에 내몰리는 상황인데 그런 시스템을 따라하자는 것이냐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리안은 제가 한국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표는 다른 나라의 장점만을 선별적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열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협동학습 문화를 배우는 것이죠. 그날 저녁 교육부 부장에게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를 위한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리안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말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은 피하면서 장점만을 취할 것이라고요. 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어요. 이 출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왕리안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별을 보며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세계를 이끌었죠. 그 지혜를 되찾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배움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높이 도약하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출장 허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출발 직전, 왕리안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 국장,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재미있게 놀다 오십시오. 어차피 실패할 미션이지만요. 그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 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쌀쌀한 3월의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채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한국 교육부 관계자 김 국장이 서울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알고 보니 베이징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보며 한국이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김 국장과 함께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치르는 특별한 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4세 고시와 7세 고시라고 하던데요. 김 국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이것이 한국의 과열된 사교육 현실을 비꼬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7살부터는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김 국장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도 솔직히 인정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6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성취였죠. 저녁 식사를 하며
김 국장은 내일부터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일반 공립학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왕리안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장 국장, 한국 음식은 맛있습니까? 부디 김치만큼 매운 현실도 직시하길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취는 분명 배울 가치가 있다고요. 사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광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가 한국의 장점을 받아들여 적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방문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이 학교는 한국의 과학 영재 교육의 핵심이었고 많은 국제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국도 영재 학교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베이징에 있는 왕리안의 반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더 강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교육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질서정연하게 등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고 대부분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죠. 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방 속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실험 노트 등이 가득하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과의 간단한 면담 후 우리는 수업 참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물리 실험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실험 과정에서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함께 풀고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줍니다. 한 학생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 경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협동 문화가 한국 학생들의 과학 올림피아드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수학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이 던진 고난도 문제를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풀이 과정과 논리적 사고를 중시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존중하며 격려했고 때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해법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급식실로 향했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식재료, 다양한 반찬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무엇보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메뉴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교육의 일부예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김 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중국의 학교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식사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방과 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율적인 학습 문화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국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영재학교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졌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중국의 영재 교육이 개인의 탁월함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협력과 토론을 통한 집단 지성의 발현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요.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중 급식 사진을 왕리안에게 보내며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학교 급식입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맛도 좋았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배울 점이 있네요. 왕리안의 답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밥 먹고 똑똑해지면 세계 최고 음식을 가진 중국이 벌써 세계를 정복했겠군요. 그런 사소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동시에 왕리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중국은 혼자서도 강하다. 협력 같은 건 나약한 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다음 날은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과학고와 달리 평범한 학교에서도 한국 교육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도착한 학교는 평범해 보였지만 놀라운 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청소하는 청소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복도와 교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을 직접 관리하면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역시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과학고에서 본 급식 수준이 특별한 영재학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반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반찬, 신선한 과일까지. 더구나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김 국장에게 물었어요. 이런 급식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 형평성의 상징이 되었다고요. 또한 대량 구매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각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양 균형이 잡힌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고픈 학생은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중국의 농촌 지역 학교들이 생각났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만약 중국의 14억 인구 전체에 이런 급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급식 담당 영양사와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식단을 계획하고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고 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급식실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그리고 왕리안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도 영재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형평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왕리안의 답장은 예상대로 빨랐습니다. 장 국장, 급식 사진만 보내지 말고 성적도 비교해 보시지요. 배부른 돼지가 좋은 학생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방문한 학교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는 한국의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교육정책연구의 중심지로 영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연구원 박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영재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각 학교에 설치된 영재학급, 지역교육청 단위의 영재교육원,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의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의 영재교육은 단순히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박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중국도 영재 교육을 중시하지만 너무 일찍부터 선별하고 엘리트 코스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일반 교육과 영재 교육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교사 연수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특별한 연수를 받고 인증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최신 교육 방법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국제 동향도 꾸준히 학습한다고 했어요. 한국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론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박 박사에게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수능이 한국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이 시험은 국가적 행사나 다름없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고 회사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경찰은 지각한 학생들을 시험장까지 호송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과장된 것처럼 들려 의아해했는데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어요. 작년 11월 수능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며 관련 기사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높은 교육 성취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보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한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학교 환경, 교육 정책의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정책 결정과 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가득 담은 USB를 받았습니다. 왕리안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은 선별과 육성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연수와 데이터 기반 정책은 배울 점이 많아요. 그의 답장은 날카로웠습니다. 장 국장, 그 USB를 복사해서 저에게도 하나 보내주시죠. 한국이 영재 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면 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내일 있을 대학 방문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한국 최고 교육기관의 모습을 직접 볼 생각에 설렜어요. 귀국 전날 왕리안이 다시 연락해왔어요. 장 국장,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어땠습니까?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시험 기계로 만드는군요. 우리도 아이들을 4살부터 고문해야 하나요? 그런 비인간적인 제도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과열된 사교육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학생들은 협력과 존중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교육 시스템 탐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의 교육 현장, 특히 학생들의 협동 문화와 균형 잡힌 급식 시스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부장의 긴급 소집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즉시 교육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어요. 왕리안이 부장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장 국장,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우리 중국이 배울 만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부장의 질문에 왕리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협동 학습 문화, 무상급식 제도의 효과,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의 장점까지.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장 국장은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부장의 질문에 저는 계획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중화과학 영재 육성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국식 영재 교육 시스템 도입, 학교 급식 개선, 그리고 협동학습 문화 조성이 핵심입니다. 왕리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화민족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4살부터 시험 준비에 내몰고 소국 한국의 방식을 추종하자는 겁니까? 장 국장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의 비난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왕 의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세고시와 같은 과열된 사교육은 오히려 지양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협동 정신을 기르는 시스템입니다. 부장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국장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 규모를 축소하여 몇 개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요. 왕리안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 국장,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식 교육이 맞지 않아요. 두고 보시죠.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세 도시에서 각각 2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무상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협동학습을 장려하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반발, 학교 행정의 경직성, 그리고 무엇보다 왕리안이 주도하는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성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자료를 정리하며 지난 반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한국식 교육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교사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죠. 무엇보다 왕리안의 끊임없는 방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상급식을 도입한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결석률이 감소했습니다. 협동학습 문화를 장려하자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발전했어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학교의 학생들이 중국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거예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한국이었지만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8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발전이었죠.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왕리안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학교들의 성적 향상,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 그리고 국제대회에서의 성취까지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협동학습 방식이 중국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식 급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것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어요. 또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고를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의외의 인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왕리안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교육 도입에 반대했지만 데이터를 보니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요. 특히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 능력이 향상된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교육 가치와 한국의 현대적 방법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왕리안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사실 저도 생각해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교육 방법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부 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되 왕리안의 제안을 반영해 중국의 전통 가치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왕리안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 모델. 이것이 진정한 과학kul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